자, 우리 오늘 문법부터 볼 거고요. 이번에, 문법을 막 너무 왕창 틀려놔가지고, 문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1번부터 보고, 의문 변동인데 말이야. 자, 의문 변동인데, 막 다 틀렸던 게 막 엄청 기억나네. 의문 변동인데 막. 자, 일단 A에서 비유가 나타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여기에서 이제 경음화 보이고, 이 경음화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연결해야 하니, 그 경음화가 나타나는 그 환경까지 연결해 본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C에서는 뭐가 보여? 축약이 보이고. 자, 그 다음 D에서는 요거 뭐니? 담기가 힘들고 경음화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음화를 이제 무엇으로 이해하는 거? 어감 받침. 자,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예사 오는 거.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뜯기다. 자, 이게 뭐야? 또 역시나 경험한데, 자, 이 녀석은 뜯기다. 뭐야? 이거 그냥 예사죠. 이렇게. 자, 분석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언제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경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유잖아, 여기. 원래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닌가? 경음화에서는. 음. 이걸 다 연결할 수 있어야지, 원래. 자, 아무튼 그래서 그 A와 B에 이어져 있는 두 자음이 그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나타나면 음운 변동을 안 한다. 자, 그래서 이 비음화 경우만 지금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이어지면 안 나타나니? 왜 안 나타나? 자, 즉, 비음화든 그리고 경음화의 이와 같은 경우든 자, 이건 지금 형태소와 무관하잖아. 애초에. 자, 애초부터 형태소와 무관한 개념인데, 무관의 액수는 뭐야? 자, 무관하다, 이렇게 되니까, 자, 당연히 용언의 어간의 어미에 이어져 나타나도 뭐 일어나야죠,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형태소와는 무관한 개념. 자, 그 다음에 이 A하고 E에서 그 이어져 있는 그 두 자음을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하는 게, 어떻게 제 소리대로 연달아 발음을 하지? 음. 자, 비유마, 그리고 이 예사유사의 경우마, 자, 이런 거 연달아 발음할 수 있니, 없니?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일어나는 그런 절대적 변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자, 특히나 이 비유마, 그리고 이 경우마에서 이렇게 예사예사, 자,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헷갈리면 발음을 한번 해보라고. 자,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되냐고. 제 소리대로 연달아 어떻게 발음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또, 집, 제 끊어서 발음할 거야? 그래? 뜻,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면 안 된다 그랬지. 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소리대로 발음 자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B하고 C에서 발음을 할 때, 자, 음운과 관련된 조금만으로 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경음화에서 예사예사, 그리고 이렇게 지금 C의 축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외우지 뭐, 그럼 어떻게 외웁니까? 자, 형태소하고 관련지어 외우고 막 그랬어? 그거 아니잖아. 자, 축약. 그드부즈가 히읗 만나면 쿠트푸즈 됩니다.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 맞고요. 자, 그리고 뭐 이게 아마 위에 그냥 쭉 있었을 건데요. 자, 여기. 자, 보이죠?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이제 지문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은 잘하지 않더라도 이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규칙성을 파악한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위에 막 써 있었으니까 막 비음화, 자음축약 뭐 이런 것들은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 파악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내려오면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형태소의 그 어떤 조건까지도 좀 알아야 하는구나.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은 내용 좀 더 보면, 이렇게 C하고 D를 발음할 때 그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뭐 또 얘기하지만 뭐 C가 축약이었는데요. 이 축약 부분에서 우리가 이 어간과 어미 결합을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야. 당연히 아니지. 자, 그런데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해놨죠. 그쵸? 이제 D에서는 이 어간어미의 결합 조건이 당연히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5번 같은 경우에, 이거 5번 틀린 것도 갑자기, 선생님, 혈압이 막 오르는데. 자, D하고 E에서 발음을 할 때, 그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첫 소리가, 일단 D는 그렇다고 했잖아. 그치? 일단 D 자체는 이제, 뭐였지? 담기였나요? 그래서 이 담기가 어렵다, 막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경음화가 일어나는 건, 그 어간 받침이 이제 미음이어서,
자, 그래서 이제 기가 아니라 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뜯기다였는데, 뜯긴. 자, 이럴 때는 그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 받겠다? 여기에서 어간 자체가 어딘데요? 자, 어간 자체가 뜯기인데, 여기에 결합하는 첫소리? 어미의 첫소리? 이거 되게 이상하죠. 자, 어미는 니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 녀석 자체를 지금 어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가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뜻. 자, 요게 어간이야? 아닌데? 여기 어떻게 어간이야? 뜻은 굳이 얘기하자면 어근이지. 알겠죠? 참. 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데, 어이?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뭐 의문의 변동에 관련된 그러한 개념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맞아. 자, 그런데 이 3학년 문제 같은 경우에 어때? 결국은 이 어간과 관련된 그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접사 알아야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뜻기가 이제 어간이라는 걸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제 이것은 접사에 대한 이해부터 좀 차분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이제 한글 맞춤법 뭐 어쩌고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면, 일단 뭐 1항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는데, 그 5항 같은 경우에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서, 보면, 한 단어 안에서 그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그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적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까닭이 없어서, 뭐 뚜렷한 까닭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소리가 막 나게 되면, 그건 그냥 적는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는 된소리가 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경음화 같은 게 있잖아. 그치? 즉, 경음화 같은 거는 이제 된소리를 그래서 나긴 나는데 적어? 안 적잖아. 왜 그렇게 얘기해 줘야 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뚜렷한 까닭이 있거든요. 자, 우리 그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 내가 늘 외우라고 하는 그 뚜렷한 까닭 네 가지. 그래서 그 뚜렷한 까닭이 있으면 우린 이렇게 된 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결국은 그걸 적어 안 적어 표기에 안 적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없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요런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 다만 보세요. 다만 급우 받침 뒤에 나는 이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만 아니면 당연히 급우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로 적지 않지 얘들아. 곡수, 몹시 이거 전부 다 뭐야? 이거 그냥 그대로 경험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잖아. 그대로. 알겠죠? 경험화에서 우리가 예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잖아. 예사. 자, 그 다음에 이제 13항에, 뭐, 같은 음절이 좀 겹쳐나면 그냥 그렇게 적는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같은 글자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발음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한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음. 이제 그러면 선택지 보는데, 그 1번에 두 모음 사이에서 예사 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된 소리가 되니까, 가끔은 된 소리를 밝혀줘. 아니, 두 모음 사이에서 그 예사 소리가 오면 예외 없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헷갈리고 뭐 그럴 수 있지. 응. 어? 예외 없이 다 되나?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다 한들, 응? 예외 없이 다 된 소리가 된다라고 만약에 하면 결국 이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은 결국 뚜렷한 까닭으로 밝힐 수가 있는 건데. 알겠어? 자. 뭐, 그래서, 뭐, 어찌됐든, 뭐, 이것도 뭐, 당연히 아닙니다만, 결국은 예외 없이 된 소리가 된다라는 것도 틀렸지만, 이렇게 예외 없이 만약에 된 소리가 다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라고 해야 하니까, 그럼 가끔이 아니라 가금이라고 해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앞뒤 사이의 내용을 연결할 수가 없죠. 음. 음. 자,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뭐 굳이 이 선택지를 이제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가 그냥 없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냥 위에 나타나 있는 것과 연결해서 올 때 뭐 요런 말은 뭐 빠지면 뭐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때는 규칙성을 찾을 수가 왜 없어? 찾을 수가 있지. 자, 우리가 예사소리인 그 파열음 뒤에서 그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예사로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서 파열음 국, 자, 뒤에서 자, 이렇게 뒷말이 이렇게 된소리가 일어나면 우리 이런 걸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된소리력이라고 하고 알겠죠? 그래서 규칙성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딱딱을 딱닭으로 적으면 표준 발음이 딱닭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 또 말하지만 우린 이렇게 예사가 부딪힐 때 그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준 발음을 어떻게 딱닭이 돼? 이거 딱닭, 딱, 참 쉬었다가 닭.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닭.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이 표준 발음 자체가 딱 닭이 될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발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국수는 두 번째 음절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지 않더라도 자, 우리가 표준 발음인 이 국수가 발음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국수라는 이 단어 이런 거 당연히 우리는 된 소리가 되지만 그 음절의 첫 소리를 이제 된 소리로 이 수로 적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제 표준 발음 이제 왜 뚜렷한 까닭이 있으니까요. 음.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발음하는 건 당연히 뚜렷한 까닭이 있으니까. 자, 있으니까 우리는 표기에 된 소리를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지.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잔뜩은 비음으로 끝난 용언의 어간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했다는. 아니,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용언의 어간이라고 그러지? 자, 이게 어떻게 용언의 어간이야? 음. 잔뜩의 용언의 어간이야? 그래? 잔, 잔다? 어이? 잔다? 뭐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용언의 어간이라고 할 수 없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 뭐 아무튼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3번. 자, 요래조래 뭐 새말을 만들었다. 자, 였고요. 자, 요걸 이제 표현해 주는 건데 그 1번에 보면은 요거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선생님 선택지만 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기억이 그 오이칼, 껍질칼 이거였는데 그럼 기억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자, 명사 어근들을 결합했다. 그럼 명사란 얘기인데 뭐 하나만 보면 자, 오이하고 칼. 자, 이렇게 명사 맞니? 네, 맞아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통사적 합성을 하고 하는 거 맞니? 네, 맞습니다. 자, 명사끼리 결합했을 때 통사적 합성은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니은이 각작이었습니다. 자, 각작. 자, 그러면 니은은 이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했다고 할 수 있니? 맞지. 각작 부사. 자, 그리고 칼 명사.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 맞니? 맞지. 왜? 부사에다가 체언을 그대로 결합하면 우린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깎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깎게든, 자, 그럼 이 까다든, 뭐 깎다든, 자, 이 자체를 우리가 동사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니?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개를 결합했는데, 이 개를 우리는 접사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니?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동사 어근에 접사 결합해가지고, 우린 그럴 때 파생어라고 하는 거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리을에 극도고 밀도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명사 어근에 어, 틀렸잖아, 벌써. 자, 명사 어근에, 자,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린 이 어근을, 아이고, 막, 속상하네, 아주 그냥. 자, 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명사 어근이라고 해요? 자, 이 녀석. 똑같이 얘들아. 극다, 밀다. 이거 전부 다 동사 어근이잖아. 자, 동사 어근에, 자, 중요한 것도 뒤에 그 도구인데요. 자, 도구를 어떻게 접사라고 하지?
띠용띠용이다, 정말. 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구를 결합했으니까, 도구는 도구, 도구, 이거 뭐다? 명사잖아,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도구, 즉 접사를 결합한 거 아니고요. 이제 명사 결합했고요. 저 당연히 파생어 아니고 합성어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합성어 결합했다는 건 뭐 하나 더 볼까? 이러면 동사 어근에 이렇게 명사, 그 어미 없이 그냥 그대로 명사를 결합해 주는 것. 자, 이거 통사, 비통사, 오케이, 비통사로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마지막 그 미음에 그 부사 어근, 즉 박박이 쓱쓱이자 박박 쓱쓱. 자, 이거 뭐야? 부사 어근 맞아? 오케이. 음. 자, 그럼 여기에 이 접사 맞아? 네. 파생어 오케이. 자, 그 다음 14번. 자,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부서가 오랜만에 하네요. 이것도 엄청 실이 빠르게 해볼 거야. 자, 것이다. 내 친구의 것이다. 자, 사실 뭐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준명사니까 뭐 친구의 것이다.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해서 친구의 것이다. 이제 스스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전거는 빌린이라고 해서 여기에 오인. 자, 빌린 이거 뭐다? 관형절이 안긴 문장.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은 도착했다. 앞에 극장의 전에 시작되기. 오케이, 여기에 잡았다. 자, 뭐다? 명사절. 자, 그 다음에 이제 길다. 손가락이. 어이야. 느낌 왔다. 영수는 어이야. 주어투. 자, 이거 뭐다? 저술절. 근데 안 끝났지. 자, 그 앞에 보면 잘 치는 이라고 해서 자, 그 앞에 또 뭐도 있어. 관형절도 보이네. 자, 마지막. 자, 드러났다. 속였음이 오영. 여기 또 이제 서술어 보이고. 자, 뭐가 안겨있니? 명사절이 안겨있고. 자, 사람들을 사는. 어이야, 여기 또 보이네. 자, 관형절도 그 앞에 안겨있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 자, 1번. 기억과 디귿에는 이렇게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한계 문제죠.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이게 뭔데? 서술절인데,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이 둘 다 있다라고 할 거야. 그래? 자, 바로 답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 기억과 리을에는 모두 체험을 수식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자, 일단 기억에는 먼저 뭐 관용절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체험을 수식하는 암기 문장이 있지. 먼저. 자, 기억에는 그냥 그대로 관용절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리을에는 뭐야? 둘 다 관용절이었잖아. 뭐 굳이 괜히 썼네요.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둘 다 관형절이 있었습니다. 그쵸?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이제 부사가 없지만, 자, 그럼 좀 찾아봐야죠. 자, 니은의 안긴 문장이 뭔데? 여기에서, 공연이 시작되기, 자, 이 지점이구나. 자, 공연이 시작되기, 그치? 자, 그럼 이 안긴 문장,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부사가 없는 거 맞아? 네. 안 보이네요. 자, 그런데 그 디귿의 안긴 문장에는, 이제 디귿의 안긴 문장, 볼까? 자, 디귿의 한큐 문장 보면은 여기에서 잘 치다, 피아노를 잘 치다, 영수가 피아노를 잘 치다. 자, 보이죠? 아, 왜 이렇게 이 형광펜의 어떤 정교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에잇, 뭐,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노트북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피아노를 잘 치는 이라고 하는 자, 이 암기 문장에는 자, 일단 영수가 피아노를 잘 치는 자, 뭐가 보여? 잘이라고 해서 자, 부사어가 보이네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4번, 니은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자, 관형어의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관형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뭐 아무튼 그래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이라고 했고요. 자, 언제나 선생님이 늘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니? 그 명사절일 경우에. 자, 명사절일 경우에는 무엇까지? 성분까지 반드시 간다. 자, 즉, 니은의 이 명사절은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하니? 당연히 관형어라고 해줘야 하고, 그치? 시작되기 전. 자, 그 다음에 그 리을의 이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이 명사절은 이렇게 뒤에 주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즉, 주어구나. 까지 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니은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즉, 명사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했잖아. 그치?
자, 암기 문장이 있고, 자, 리을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한다. 뭐 좀 전에 말했지만 속였음에다가 이라는 조사가 결합이 됐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게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5번에 그 디귿 리을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다. 사실 여기서 1번에서 뭐 빠르게 답을 잡지 못했으면 그 뒤로 갈수록 좀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를 뭐 정확하게 다 알긴 해야 되죠. 그 뒤로 갈수록. 근데 원래 고3이다 그렇지 얘들아. 고3 문법이라는 게 뭐 문학은 달라.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맞추게 되는 거지. 어릴 때는 뭐 얼추 왠지 막 이렇게 해서 맞추지만 이제 고3 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쵸? 자, 아무튼 이제 디귿 리을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그 암기 문장이 당연히 있잖아. 자, 이럴다. 그 디귿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관형절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무언가 생략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그 관형절을 보란 얘기고요. 자, 그럼 이 관형절에서 이제 치는이라고 하는 요 서술어. 이 서술어가 이제 수식하고 있는 이 영수. 자, 영수라는 명사를 여기에서 모인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죠. 자, 그럼 영수가 피아노를 치는 거 맞니? 오케이. 자, 우린 이런 경우에는 이 관형절에 무엇이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맞죠? 자, 경수가 치다 였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리을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그 명사를 보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는 사람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 자, 사람들을 여기다가 톡 넣어가지고 관계를 확인해 보란 말이야. 자, 그럼 사람들이 사는 거 맞죠? 자, 우린 그럴 때 이 관형절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관형절에는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었다라고 하거든. 마시겠죠? 자, 그 다음 15번. 자,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그 뭐시기야, 그 해석된 부분하고 빨리 연결해서 거기만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해석을 안 주면 못해, 우리는. 해석을 주니까 할 수 있지. 자, 반대로 어쨌든 해석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억 바로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을 우리가 여기 다리, 어이, 여기, 약간, 자, 자, 보자. 그럼 1번에 그 기억의 다리하고 비치유미에서 그 이는 각각 주격조사와 부사격조사로 쓰였다. 자, 그럼 일단 달이에서, 자, 이라는 뭐 조사가 쓰였다는 그 자체로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중세국어에서는 언제나 출력값이 뭐다? 이어적기를 언제나 늘 염두해줘야 하거든. 그래서 달 2에는 그러니까 지금 느낌으로 바꾸면 당연히 요렇게 봐줘야 하거든. 그러니까 즉 여기에는 당연히 이라는 주사가 들어있는 거 맞는데 자 그럼 지금의 해석을 보고 자 그것은 뭐다? 아 달이 얘 이를 저렇게 썼구나. 오케이 주격조사 맞구나. 자 즉 이것이 주격조사가 맞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 당연히 현대의 해석에서 찾아줘야지. 음. 자, 그 다음에 그 피치홈이 저게로 그냥 이라는 게 있는 곳인데, 자, 그럼 그것은 어떤 기능을 했다라고 해야 돼? 당연히 피침과의 그 과의 기능을 했다. 자, 이렇게 해야 하잖아. 그럼 이는 주격조사 맞아요? 네. 그럼 과는 부사격조사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니은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여기에는 자, 뭐가 어떤 게 있는 거야? 지금 이 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일단 있는 거고 여기 이 지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언제나 주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외워줘야 한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 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이 어떤 그러니까 어죠 쉽게 말하면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그런 앞 단어에는 뭐가 붙는다 이렇게 이 짝대기죠. 자 이렇게 짝대기에 주격조사가 결합을 한다. 자 즉 여기에는 뭐가 있다 짝대기 주격조사가 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 부처에도 이렇게 짝대기가 결합된 거 맞는데, 그 지금의 뜻을 보면 그건 부처가 되어 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의 그 이는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돼? 복격 조사라고 해줘야 하죠. 자, 그래서 이 중세국어 자체가 뭐 어찌됐든 좀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주 풀면서 그 현대국어와의 자꾸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자, 물론 당연히 그런 요령이나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언제나 현대국어의 그 문법적 지식에 있다. 자, 즉, 이라고 하는 걸 주격조사라고 할 수 있는 능력, 부사 또 과라고 하는 걸 부사격조사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그리고 복격조사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선생님이 같은 얘기 합니다만 그 중세국어라고 하는 건 결국 중세국어의 방식을 가장하고 있는 현대국어의 문법 지식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자, 뭐 아무튼 그래서 그 3번에 그 디귿에 부처, 가지, 자, 이것도 밑에 해석을 보면 부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해줘야 하니? 당연히 관형교조사라고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의리을의 그 사슴의, 뭐, 마찬가지네요. 사슴의, 도적의, 자, 이건데. 자, 그럼 우린 이것을 지금 각각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뭐, 기준과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의의를 부사격조사라고 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대체? 자, 의, 이름이 뭔데? 자, 관형격조사인데.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자, 이렇게 몸을 부터를 내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들어갔다. 뭐, 그렇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몸을, 자, 요거하고, 요래. 맞지? 자, 이렇게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쓰인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인데, 자, 이걸 다 읽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되네요. 자, 그래도 그 문제 푸는 방식을 좀 보려면 그 앞부분 정도는 좀 읽어볼게요. 그리고 지문이 길잖아, 얘들아. 이 지문을 끝까지 다 읽고 뭐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문 길을 적당히 보시고요. 뭐 한 단 정도 안에 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경우는, 뭐 아니면 한 단에서 뭐 한 두어 줄 정도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그냥 한 번에 읽어도 되지만 여기에서 한 단을 좀 많이 넘어가게 되는 자, 이러한 어떤 지문의 길이는 좀 끊어서 읽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뭐 아무튼 그래서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일단 1문단 여기 그리고 2문단 아니 문단이 뭐 자잘하다. 음. 자, 볼게. 자, 일단 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전기 후기로 나눈다 뭐 이런 얘기했고 자, 그래서 뭐 전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정교하게 나오지 않는 걸까? 고치고 싶다. 자, 전기, 후기.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뭐, 이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는 철학적 문제가 그 언어의 애매한 사용, 그러니까 즉, 언어가 좀 애매하게 사용되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명료화한 사람이다. 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문단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철학적 탐구에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 논리 철학 논거에서 주장한 그 자기의 그림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그림 이론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게 되네. 오늘 컨디션이 어요? 안 좋네. 허세 말고, 펜 컨디션이, 노트북 컨디션. 말 수 없네. 자꾸만 줄치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더 나가거든요. 뭐, 자, 감안해서 보기를 바라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림 이론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입장을 같은 건 자기가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쵸? 이 논리 철학 논고라고 해서 자기가 전기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제 그런 뭐 이론인데 자기의 그 이론을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한 그 내용이 이제 후기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 이론을 좀 얘기해주고 싶었나 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이론에서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언어의 낱말들을
그 대상을 명명한 것 정도로 보았다. 그러니까 뭐 후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기에서는 그 언어의 낱말들은 대상을 그냥 그대로 이름 붙이는 거. 어. 자, 그래서 이 낱말의 의미는 그냥 그대로 뭐다? 그 낱말이 취시하는 그 대상 정도다. 뭐 이런 거였죠. 자, 그런데 이 후기 철학에서는 이제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후기 철학에서는 이 그림 이론하고 다르게 그 한 낱말의 의미는 사용에 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뭐 그것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했답니다. 자, 그래서 낱말의 의미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제시가 되었다면, 이제 이 낱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요런 거죠. 새로 나타난 말. 그래서 맥락과 규칙에 따라 파악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그 맥락이, 규칙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 파악이 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그 후기 주장의 내용이래.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주장은 그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자, 그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 아직 대상을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대상을 이제 이름 붙이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언어의 낱말은 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이제 그러한 다양성은 또 역시나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언제나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다음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 낱말의 의미 사용과 관련하여서 이제 뭐 특정한 개념이 하나 나오고요. 자, 기억으로 줄쳐져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올 건가 봐, 그치? 자, 자,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뭐, 이 개념을 결국 이 가족 유사 구성원들 간의 어떤 닮음을 언어에 적용한 그 개념이다라고 해서 줄 안 치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겹치고 교차하는 그런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단 그 말을 먼저 쭉 풀어놨고요. 자, 뭐 이걸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뭐 그런 글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예컨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놀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자, 이 놀이라는 이 단어, 이 말은, 자, 이 말은, 이 언어는, 결국 아주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가 있어, 그치? 자,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지칭할 수가 있는데, 보면 전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은 없다라고 했어. 이것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는 건 아니야. 음. 자, 그죠? 이 부분들 간에 겹치고 교차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롤이라는 그 낱말이 지칭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 모두에 공통되는 성질이 발견이 되면 그건 놀이의 본질적인, 자, 그건 그의 본질적인 그런 고정적 의미가 될 거거든요. 아니, 음, 됐다. 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본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분들 간에 수없이 상이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 관계들, 그러니까 즉 부분들 간에 계속 뭐가 있는 거다? 관계들이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놀이라는 낱말은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얼마든지 맥락과 규칙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막 설명을 해줬거든요. 자, 이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결론을 무엇으로 지어야 하냐면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음. 자, 첫 번째 그 개념 이후에 보면 이제 요런 거. 자, 그래서 이 가족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그런 유사성들의 어떤 복잡한 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단 마지막이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를 쭉 설명을 해주고 결국은 자, 본질적인 언어라는 것이 이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맥락과 규칙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아유, 지금 노트북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버텨보자. 자, 그 다음. 음, 자, 3문단. 자, 일단, 반 정도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한 문단 더 읽고, 자,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놀이에 비유해서 그 언어 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완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설명을 해주겠죠. 이제 언어 놀이라는 건 대체 뭔가. 음.
자, 근데 이제 읽어보면 그 언어와 그 언어가 되어져 있는 그 행위들로 구성된 총체라고 해서, 그 언어와 그 언어가 얽혀 있다. 무엇과? 행위와. 그래서 그것의 총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뭐가 들어왔니? 행위가 들어왔어,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언어가 있다면 이렇게 그 언어와 행위가 막 뒤엉켜져 있어서 결국 그것의 총체가 언어놀이래. 음. 자, 그가 이와 같은 개념을 고안한 것은 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의 일부이고 이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래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언어놀이는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말 등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종류와 기능도 다양하고, 다양한 언어놀이들은 공통적인 본질은 없는데, 이 가족 유사성을 다 형성하고 있어서, 뭐, 그래서 이 문장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언어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언어와 그 언어가 되어져 있는 결국 그 행위로 구성된 그 전체, 총체를 얘기하게 된다. 자, 언어와 그 언어에 연관된 그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한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또 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왜 들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거든. 자, 볼게. 그럼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 건축 현장에서 막 누가 망치 이랬대. 자, 그런데 이 망치는 놓여있는 망치를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네달라는 목적. 그러니까 이런 게 행동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건네달라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된 거래. 그래서 이 망치라는 그 대상을 지시하는 것만 한다면 당연히 언어놀이를 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맥락과 규칙을 알고, 이건 어디였어? 산문단의 중심 문장이었어. 그치? 자, 맥락과 규칙을 알고, 또 이렇게 행위가 전제가 되어야 언어놀이가 가능해진다라고 했어. 알겠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맥락과 규칙이란 말은 이제 산문단에서 우리 중심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연결이 됐고, 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행위가 이렇게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또 사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으니까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음. 아이고, 힘들어. 자, 일단은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좀 가볼게요. 자, 16번. 자, 일단 전기 철학에서는 그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봤다. 자, 맞지, 그치? 자, 선생님은 지금 찾으러 안 갈 건데요. 좀 힘들어서 안 갈 건데요. 자, 너희들이, 지금 노트북이 힘들어서 중요한 건. 그래서 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안 가는데, 이제 너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반드시 16의 1번이라고 꼭 써두세요. 숙제야, 숙제. 자, 그다음, 자, 16번에 2번. 전기 철학에서는 이 문장에 사용되는 그 낱말의 의미는 그 문장이 수행하는 그 기능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다. 그 전기 철학에서 결국 그 의미 자체가 그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이거 맞니? 틀렸죠, 그쵸? 자, 뭐 어쨌든 여기에서 뭐 바로 틀렸기 때문에 뭐 찾으러 가볼게. 음. 자, 뭐 이 문단이었는데 선생님 되게 조심스럽게 위로 올린 것 같니? 자, 지금 이 문단에 여기에서 이제 이 언어의 낱말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설명, 자, 그래서 결국 다양성은 뭐 유동적인 거다로 마무리도 했는데 이 내용. 자, 이 내용은 전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후기 내용이잖아요.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전기로 연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한 반 정도 읽었나요? 자, 반 정도 읽었는데 이제 16번을 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인데 사실 이 3점짜리 문제를 그 반 정도 읽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되긴 해요. 뭐 안 풀리는 문제가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18번도 이제 A 지점인데 그 A 지점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데 없어. 그쵸? 그래서 일단 넘어갈 거고. 자, 19번 여기네요. 자, 이 기억.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읽었거든요. 가족 있었어? 가족 있었어. 자, 맞지.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이 가족 유사성에 대해서 그 마무리한 부분 잠깐 볼게요. 그 가족 유사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했더라. 뭐 아까 선생님이 체크했던 거. 그래서 이 가족 유사성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뭔데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맥락과 규칙에 따라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거다. 자, 이거 아시겠죠?
알겠어? 바로 나오잖아. 자, 이렇게 그 쓰임새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내줍니다. 자, 그 문단에서의 중심 내용 거기였지. 자, 그 다음도 할 수 있나? 없겠지, 뭐, 당연히 한 문제 풀었으니까. 자, 이제 그 남은 내용 좀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오문단에, 어, 자, 그럼 뭐야, 지금 어디까지 했어? 뭐 바로 그 앞내용 다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문단. 자, 이렇게 언어의 규칙은, 자, 으로 시작해요. 자, 언어의 규칙은, 자,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얘기가 뭐니, 여기에서? 삶의 형식이란 말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맥락과 규칙을 알고 행위가 전제되면 언어놀이가 된다까지 왔는데, 자, 이렇게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식 또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삶의 형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공적인 거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 언어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맥락과 규칙을 알고 이제 우리는 놀이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치? 자, 근데 이 언어놀이에서 규칙에 따르는 활동을 안 하면 당연히 그건 언어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체크할 필요 있니? 아니, 없지. 자, 그래서 그는 규칙성이 없는 언어. 만약에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사적 언어로 규정을 할 거래요. 규칙성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규칙성이 없는 언어를 우리는 사적 언어라고 규정을 할 거고요. 자, 이 사적 언어는 규칙성이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해도 못해. 나 자신에게 또 정확하게 이해도 뭐 시킬 수 없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나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규칙이죠, 규칙.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그 언어 사용 주체들의 그 삶의 형식의 일치. 와우. 자, 우리 지금 좀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이제 삶의 형식에 기반하였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문단에는 결국 그 언어의 규칙이라고 하는 건 삶의 형식에 기반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건 공적인 거다라고까지 왔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에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삶의 형식에 무엇이 일치가 결국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이 전제가 되는 거죠. 자, 언어 규칙은 어때요?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한다? 삶의 형식과의 연결이 필요한 거고, 이 삶의 형식도 어때야 한다? 일치되어야 한다. 예요. 그래서 이 삶의 형식이 일치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삶의 형식의 일치에는 무엇이 있다? 정의의 일치도 있고, 그리고 또 판단에서의 일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삶의 형식이 일치된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필수적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즉, 이렇게 뭐 더하기로 이상해져. 나 더하기 한 건데, 이렇게. 자, 즉, 정의의 일치도, 그리고 판단에서의 일치도,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쭉 이제 설명이 된 거죠. 먼저 뭐 정의의 일치라고 하는 건 뭐 낱말 그 자체의 어떤 뭐 단어 자체의 그 정의겠죠. 그 대상 자체의 정의일 텐데, 이 판단에서의 일치라고 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이 어떤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방식에서의 일치. 이라고 해서요. 결국은 반응도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정의도 알아야 하는 건데, 결국 그 말을 썼을 때 서로의 어떤 반응도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삶의 형식의 일치 자체는 곧 정의와 판단에서의 일치함을 의미하는 거 맞지, 그치? 삶의 형식의 일치는 정의와 판단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 사용이 일치한다고 하는 건 결국 결론적으로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나타낸대요. 음. 자, 그럼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 같니? 아니지롱. 자, 이 A, 묶인 A 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장 뭐였냐면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엄마야, 요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그 언어 사용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전제가 된다. 자, 언어 규칙은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데, 자, 이 작동하는 그 전제를 무엇으로 본다? 삶의 형식의 일치로 본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삶의 형식의 일치가 그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이 존재라는 거. 자,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존재라는 것은 결국 사적인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함축한대요. 결국은 이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한 그 언어 규칙의 그 작동 가능성의 전제 자체를 무조건 그러니까 전제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자, 그럼 그 전제를 삶의 형식의 일치라고 보는 순간 사적 언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대.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온 거죠. 자, 뭐 일단 뭐 더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연결해서 볼게요. 자, 17번에 이제 이렇게 뭐 보기를 또 줬는데요. 자, 이 보기에서 우리가 또 지금 다 읽었으니까 그 무엇을 연결할 수 있는가인데 생각해 볼게. 자, 벽돌 이랬어? 맞나? 벽돌 적판 이랬는데 뭐 했어? 가져다 줬다. 맞죠? 또 여기에서는 벽돌 적판 이랬는데 격파했다라고 해서 이 17번의 내용은 그냥 왼쪽에 그대로 나타나 있던 결국 이 사문단의 중심 내용. 자, 뭐였어? 결국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결국 이 맥락과 규칙이라는, 음, 무엇이? 행위. 자, 즉,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 자, 맥락과 규칙을 알고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가 전제되어야 언어놀이가 가능하다. 자, 이거였죠. 그러니까 즉, 이 내용 속에는 뭐가 있다? 서로의 맥락과 규칙을 알고 행위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벽돌이나 석판이나 뭐 똑같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 자, 가하고 나에서 이 벽돌 석판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거는 이 목적에 따라 규정된 언어놀이의 기능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오잉. 자, 얼마든지 이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줘야지, 그치? 자,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면 어떡해? 자,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자, 맥락과 규칙을 반드시 알고 어떤 행위가 전제되는 자체가 우리는 언어놀이의 어떤 가능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락과 규칙을 반드시 알고 그것에 따른 맥락이 뭔데 어떤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앞뒤 주변 상황을 안다는 거잖아. 자, 이렇게 맥락을 알고 규칙을 안 상태에서 우리는 행위가 전제된다라는 걸 행위가 반드시 따라 있다, 이거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 언어 놀이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17번에서는 그냥 그걸 그대로 나타내주는 어떤 예문이 나타난 거죠. 보기 속에서. 자, 그래서 망치라고만 했는데도 이제 망치를 건네준 것처럼, 자, 이 벽돌이라고 했는데도 가져다 주는 것은, 자, 이 자체가 결국, 그렇구나. 맥락과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행위가 전제되고, 맥락과 규칙에 따른 그 행위가 여기에서 충분히 전제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줘야지. 음. 자,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첫 번째 뭐 바로 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괜찮은지 보세요, 얘들아.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니? 그치? 자, 그럼 그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무엇이 삶의 형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쵸? 자, 이 삶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나타났던 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은 언어놀이로 이렇게 언어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니?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벽돌 석판이 발화되었을 때 이 조수와 훈련생은 서로 다른 행위를 한 거 맞습니다. 그쵸? 한 번은 뭐 깨고, 뭐 한 번은 뭐 갖다 주고, 막 이랬는데, 자, 다른 행위를 한 건 그들이 각각 놓여있는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의 그 규칙, 맥락. 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언어놀이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걸 지시하는 대상으로만 알았다면, 이제 그들은 언어놀이를 이렇게 뭐 할 수 없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A를 관련되어 이해해봐라. 자, 이거였거든요. 자, A 지점이 뭐였냐면, 자, 지문 한번 가보세요. 자, 나도 가볼게요. 자, 그 A 부분의 그 마지막, 여기네요. 자, A 부분. 자, 이제 A 부분 뭐였어요, 결국? 이 언어 사용의 주체들의 삶의 형식의 일치. 자, 그 자체가 언어 규칙이 작동하는 그런 전제가 되는 거다. 자, 이거였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즉 같은 대상 가지고요. 여기에서 누구는 뭐 토끼로, 뭐 누구는 오리로 뭐 그렇게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해보자. 자, 칼을 오리라고만 말하는 사람들끼리, 자, 그 사람들끼리야. 자, 그 사람들끼리는 일단 정의의 일치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일단 오리라고만 말하는 사람이라면 정의의 일치와 판단에서의 일치가 둘 다 이루어진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가는 대상을 보는 방식이 삶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이게 뭐야? 자, 이 대상을 보는 그 방식 자체가 결국은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쵸? 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다 다르다고 하는 건 당연히 삶의 형식이 다 다르다. 이래야지. 삶의 형식이 다르다. 이 다름,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뭐 틀렸고, 이제 그 다음, 이 3번의 오리나 토끼라는 그 낱말에 대한 정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방식만 일치하면 언어 사용 일치 아니죠. 이 둘 다 반드시 일치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 즉 정의의 일치도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 판단의 일치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 이런 말 못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답이었죠. 이제 토끼나 오리의 형상에 관한 그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 만약에 그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가를 토끼나 오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들은 서로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때? 그치? 자, 즉, 판단에서의 일치, 그리고 이렇게 정의에서의 어떤 일치, 자, 그것이 둘 다 나타나야 삶의 형식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 맞잖아.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뭐 5번까지 볼 텐데, 이제 동일한 낱말을 발화하면 필연적으로 그 낱말에 대한 판단에서 발화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판단에서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 발화 그 자체를. 음. 자, 이런 어떤 연결로 우리가 뭐 선택지를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다 했나? 아, 마지막. 자, 20번에 그 니은에 대한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자, 니은에 대한 이해로였습니다. 니은이 뭐였냐면요. 마지막 거였네요. 그 마지막 문제 이거. 자, 뭐 아닐 것 같더니 이거 안 되네. 자, 문제 풀어야 되네. 자, 볼게. 자,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는 아까 기억나죠? 음, 뭐 그렇죠. 뭐 정의의 판단? 그리고 정의와 어떤 판단에서의 그런 일치함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삶의 형식 일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정의에서의 일치 그리고 판단에서의 일치, 자 그것을 둘 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린 그럴 때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한다고 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 규칙의 작동 가능성의 전제라는 거,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 얘기를 해놓고, 자, 이것은, 오, 빨갛다. 자, 즉 이것은 사적 언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 언어의 규칙이 작동 가능한 그 영역은 다 나의 의식의 어떤 유아론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자, 너와 나, 그리고 타인들을 포함한 이 공동체, 자, 이런 공동체, 즉, 우리들의 삶의 세계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세계.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사적 언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그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어떤 지제들은 이제 허구성을 가지게 된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뭐냐. 그냥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힌트 없이 한번 그냥 가볼게. 자, 보면 그 나의 의식에 기초한 이 사적 언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규칙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냐면 결국 우리가 그 사문단 즉 사문단의 그 마지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오문단 그리고 마지막 육문단에도 결국은 뭡니까? 언어 규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언어 규칙. 결국 이 언어 규칙이 작동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언어 규칙 또한 작동 가능성의 전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삶의 형식 일치를 이야기해 준 거거든.
자, 그만큼 이 언어 규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언어 규칙에는 이렇게 삶의 형식 일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줬다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는 이 사적 언어는 그래서 무엇이 언어 규칙이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삶의 형식의 일치, 자, 이것이 결국은 뭐 사적 언어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우리라는 그 영역에서의 행위들이잖아. 음.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언어 규칙을 설명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언어 규칙 자체가 삶의 형식의 일치를 반드시 존재해 줘야 한다. 음. 자, 그래서 이 나의 의식에 기초한 이 사적 언어는 안 된다. 왜? 규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 보더라도 그래요. 이 사적 언어는 나의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루어져야 그래?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의식을 출발로 삼아서 이루어지자라고 한 거야. 전혀 관련 없잖아. 자, 그리고 이 나의 의식의 어떤 유아론적 세계를 설명하는 이 언어의 규칙은 이라고 해서 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언어의 규칙이 존재한다고 해야 돼? 아니잖아. 이 언어의 규칙은 반드시 우리라는 개념에서 존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나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언어의 규칙을 이라고 해서 뭐 연결할 수는 없게 되지. 그치? 자, 그다음에 사적 언어의 규칙성이 없다는 것은 뭐 그래. 자, 사적 언어에는 규칙성이 없죠. 자, 그럼 그것은 나의 의식에 관한 언어가 언어놀이에 자유롭게 사용이 되니 사적 언어에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언어놀이에 사용될 수 없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언어놀이에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해줘야지. 어. 자, 그다음에 나의 의식이 우리들의 삶의 세계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결국은 이 언어 규칙을 생성하는 토대가 되라. 그러니까 즉 이걸 좀 답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본문 보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이런 문장 보세요. 즉 나의 의식의 유아론적 세계가 아니라, 음, 애초부터 이 언어 규칙이 작동 가능한 그 영역이라는 거는 나의 의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우리라는 것, 이 공동체라는 것, 즉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체라는 이 우리라는 그런 삶의 세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자, 나의 의식 자체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탐색하는 이 자체가 이제 부적절한 거죠. 나의 의식 세계가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볼 거고요. 자, 이 지문은 글쎄요. 자, 이거 선택지 보면서 뭐 연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봅시다. 자, 일단 21번에 그 툴링크 찾아라였는데, 자, 요거 좀 빠르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일단 그 1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그치? 자, 틀린 거 여기. 자, 일단 요거는 이제 3문단으로 갑시다. 자, 3문단 오시고, 음. 자, 3문단에서, 어딥니까? 좀, 뭐 뒷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네요. 음, 자, 이 지점이죠. 우리가 그 알부민을 비롯한 작은 단백질들이 음전하를 띠는데, 이 당 단백질 역시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무엇이 가능한지는 그 앞에 나와 있고요. 자, 이 지점이랑 그냥 그대로 연결했을 때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쵸? 21번에 1번 선택지.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알부민과 같은 작은 단백질들은 기점하게 당 단백질과 상반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아니잖아. 알겠죠? 자, 같은 전하를 띠죠?
자, 남은 내용도 볼 거고요. 그 기점막을 감싸고 있는 그 보먼 주머니의 내층의 발세포 그 돌기 사이로 여과하게 빠져나온 거 맞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선생님이 좀 찾아볼 텐데 그다 찾지 않고 뭐 몇 개만 해볼게요. 근데 나머지 너희가 좀 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그 21번에 자, 2번도 그 3문단이 있었고요. 뭐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바로 뭐 다음에 있네요. 여기 이 보먼 주머니의 내층은 문어처럼 생긴 그 발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발세포에서는 돌기가 나와서 기저막을 감싸고 있고 거기에서 좁은 틈 따라서 여거에 빠져나온다. 와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지점에서 그냥 그대로 21번에 2번 얘기할 수 있고요. 음. 자 그다음에 그 3번도요. 가볼까? 자, 질병이 생길 경우에 그 혈장, 교질, 삼투압과 보먼 주머니의 수압이 자, 크게 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어디 있을까? 찾아봅시다. 자, 바로 위에 있네요. 자, 보면 이 지점. 즉, 질환이 있지 않은 그 정상 상태에서는 그 혈장, 교질, 삼투압과 이 보먼 주머니 수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하고 연결했을 때, 자, 그렇다면 질병이 있다면 좀 수업이 변할 수 있다. 라는 설명 가능해지죠. 아시겠죠? 여기가 21번에 3번. 자, 그만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22번. 자,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자, 싶어요. 자, 그래서, 자, 22번 정도, 자, 얘기하고, 자, 뭐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22번에 보면은 그 틀린 거 나와라 라고 했는데, 저 틀린 거 뭐냐?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에 보면은 그 가에 있는 그 내피세포의 층의 구멍들을 통해, 일단 뭐 각각의 이런 명칭들 뭐 각자 좀 읽어보시고, 그 가에 있는 내피세포의 구멍들을 통해서, 자, 노폐물이나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 요거 맞는 설명이었던 거 알죠? 자, 본문으로 오세요. 요거 일단 뭐 3문단 시작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자, 그래서 이 3문단 내용 보면은, 이제 뭐 이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그 3문단에 시작하는 부분 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모세혈관 벽은, 자, 모세혈관 벽은 이렇게, 뭐야, 뇌피세포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긴 전부 다 구멍도 있고, 라고 했거든? 자,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구체 여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아시겠죠? 그럼 이 사고체 여과는 뭔데? 결국 이렇게 해서 혈액을 통해서 우린 뭐 노폐물이나 독소를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그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이 지금 22번에 1번.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이번에 가해 혈압이 콩팥의 어떤 자가 조절 기능의 훼손으로 감소하게 되면 그 실제 여과압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것도 이제 바로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오문단 보면은, 자, 오문단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뭐 사고치의 혈압은, 자, 사고치의 혈압은, 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은 자가 조절 기능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자, 결국은 이 자가 조절 기능이 이제 결국은 훼손이 되면, 자, 그래서 실제 여과압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그 나이에 도달하는 그 여과액이 감소하게 되면이라고 해서, 자, 일단 요거 좀 볼게요. 그 나이에 그 보먼주머니 내강과 관련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그 여과액이라는 표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위에 나와 있는데, 음, 자, 이 지점. 즉, 보먼주머니 내강에 도달하는 그 여과액에 의해서 보먼주머니 수압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압력은 뭐냐면 여과를 방해해요. 자, 그래서 실제 그 내부에서 이제 압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압력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여과를 발생시키는 그 기존의 압력,
압력과 그리고 억제하는 이 압력. 가즉 억제하는 압력을 뭐로 본다? 당연히 이 여과를 방해하는 그 억제하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이 보먼주머니의 수압 자체를 이렇게 해서 여과를 방해하는 즉 실제 그걸 좀 억제하는 그 압력이라고 보셔야 하고 그러니까 실제 그 발생시키는 압력 또 이것을 억제하는 그 주변의 압력 그 차이를 우리는 실제 여과와 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나에 도달하는 그 여과액 자체가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이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해줘야 해? 여과액이 감소하면. 그럼 수압이 좀 낮아지겠죠, 그쵸? 그쵸? 자, 그럼 여과액이 감소하면 좀 수압이 낮아질 것이고, 그럼 우린 이것을 억제하는 그 압력. 그래서 그 주변에서 그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억제하는 그 압력 자체가 결국은 여기에서 좀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해줘야 하잖아. 그럼 이렇게 수압이 낮아지면 결국 억제하는 능력이 낮아지는 거니까 말을 바꾸면 결국 여기에서 그 실제 그 여과압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해줘야죠.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4번에 그 나에 도달한 그 여과에게 의해 그 발생한 이 수압은 뭐 좀 전에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여과액에 의해 발생한 수압은 가의 혈압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차이를 무엇으로 본다? 실제 여과압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나의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앞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 같았거든요. 자, 앞문단 내용. 그래서 그 앞문단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이제 한 편으로 시작한 그 문단인데, 그 한 편, 자, 이 사고체화를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다. 이제 이러는 거잖아. 그치? 자, 즉, 사고체가 여과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압력 때문에, 자, 이게 아마 앞에 뭐 2문단이었나요? 뭐 3문단이었나요? 거기서 뭐 풀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뭐 사고체 여과를 이제 하기 위한 그 압력이 그 내부에서 막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오히려 억제하는 압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이 문단의 핵심이었단 말이야. 그걸 억제하는 압력. 자,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단백질 농도가, 음, 자, 즉, 보먼 주머니의 내광보다 이 사구체의 모세 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보먼 주머니 내광의 물이 이 사구체의 모세 혈관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무엇이 삼투압이 발생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을 혈정교질 삼투압이라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 음, 이 사고치의 모세혈관의 단백질 농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이 보먼 주머니의 내강의 물, 그 주변의 물이잖아, 그치? 자, 이 물이 이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삼투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안쪽으로 이렇게 미는 이제 그런 어떤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또 뭐도 있다. 봄원 주머니 그 자체에 수압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여과를 방해하는 그런 압력입니다. 그래서 여과를 발생시키는 압력이 내부에 있다면 그걸 자꾸 억제하는 그 주변의 압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봐줘야 실제 여과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삼투압에 따른 이제 이런 어떤 이 압력이 생기는 거, 이 자체. 이 단백질 농도 차이가 감소하게 되어서 그대로 이제 삼투압 자체가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압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억제하는 그 압력 그 억제하는 압력에도 우리는 화살표 내려줘야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결국 삼투압이 내려가는 이 억제하는 압력이 내려가는 결론 아까랑 똑같죠. 그럼 결국 어떻다? 이 실제 여과압은 당연히 여기에서 증가하게 되는 거지. 감소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 문단 자체에서 이렇게 삼투압 자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여과액에 의해 발생한 그 수압 자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즉 억제하는 그 압력 그 주변의 압력으로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독서는 이제, 좀 너무 기니까 다음에 선생님이 또 올려줄게요.